그러니까 자, 독립이라는 건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애를 써서 할 때 이게 뇌 쪽에 어떤 운동 관련한 회로들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보행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보행이 아니더라도, 즉 뭐 내가 앉아서든 기어서든 이렇게 무게중심을 낮춰서 낙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그래도 사지를 쓴다라는 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효과가 있거든요. 독립이동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독립보행이라는 건 제가 굉장히 누차에 걸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독립보행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독립보행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구물, 지팡이나 어떤 뭐 보행기나 부축 이런 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걷는 걸 독립보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보행이 안 되시는 단계가 온 분들이 또 많죠. 3단계 후반기부터 4단계 이런 경우는 이제 독립보행이 안 되시고, 그래서 보행기를 쓰게 되는데, 보행기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걸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립보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이제 골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낙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뇌의 관점에서는 다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뇌에는 또 운동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쪽에는 한계가 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보행기를 쓰고도 넘어지세요. 보행기를 쓴다는 것은 다리의 어떤 움직임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몸을 내가 균형 있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나 전체적으로 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힘드니까 자꾸 앞으로 쏠리면서 나중에는 이게 조절이 안 되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보행이 중요한데, 독립보행이 어려워진 경우, 또 보조 보행을 한다 해도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독립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폭을 넓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독립이라는 건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애를 써서 할 때 이게 뇌 쪽에 어떤 운동 관련한 회로들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보행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보행이 아니더라도, 즉 뭐 내가 앉아서든 기어서든 이렇게 무게중심을 낮춰서 낙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그래도 사지를 쓴다라는 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 파킨슨이나 다계통 위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지를 동시에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뭐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팔을 힘을 쓰면서 동시에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지를 동시에 쓰는 능력이라는 건 별도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오히려 독립보행보다 그냥 이 사지를 써서 이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또 어떤 운동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저는 이 고정관념이 항상 걸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낮춰서 그렇게 앉아서 이동하거나 기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폭넓게 그런 류의 어떤 이동을 독립이동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독립이동이라는 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기는 거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걸음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냥 화장실 갈 때의 그 정도의 거리는 그냥 제가 독립보행해서 갈 수 있어요. 불안하지만. 아니면은 벽에 이렇게 짚고 가요. 아니면은 워커를 써야 돼요. 보행기를 써야 돼요. 아유 저는 그냥 기어서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걸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그런 어떤 걸음의 어떤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기어간다고 해요. 또는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손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를 둬서
또는 환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독립 이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독립 보행은 우리가 발을 써서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행 동결이든 아니면 균형을 못 잡아서든 스스로 걷기가 어려워서 넘어지거나 부축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게 첫 번째입니다. 넘어질까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 넘어질 일이 별로 없고, 넘어진다 해도 크게 부상을 입진 않겠죠.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화장실을 가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그냥 처음에 그냥 기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해요. 기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서 이렇게 그 바닥으로 가는 것도 가급적 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 쪽의 움직임이 힘드니까 손을 최대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짚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무릎을 써서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걷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손목이 좀 아프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무릎도 좀 아프기가 쉽고 그래서 이 손목 보호대하고 무릎 보호대를 좀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급적이면 매트, 조금 요가 매트나 조금 약간은 쿠션이 있는 매트를 깔고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뒤로 가는 것도 하셔도 돼요. 뒤로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꼼짝도 못 하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몸을 이렇게 뒤척이죠. 몸을 뒤집을 줄 알고, 그 다음엔 이렇게 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무릎을 세우고 기는 것이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이들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낮은 포복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요. 팔다리 이용해서 그렇게 기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뭐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틀을 정해놓고 그 동작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들은 팔을 쓰는 게 용이한데 다리는 쓸 수가 없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다리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팔을 쓸 수가 없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동작을 머릿속에 넣고 하는 것보다는 몸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완이 필요하고, 이거를 막 힘을 쓸수록 나중에 이 어깨나 이런 팔꿈치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어떤 그 근육을 최대한 골고루 많이 분산시켜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완이 돼야 됩니다. 그냥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최대한 팔을 천천히, 다리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어 근육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하면은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배를 써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이완과 감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코어나 이런 쪽에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면은 조금 더 상체를 세우고 무게중심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네 발로 기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이 코어 근육이나 다리 근육을 좀 더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방법인데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엉덩이를 이렇게 끌면서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방법이 되죠. 제가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동작이 특정 근육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너무 한 동작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골고루 하시는 게 좋고, 몸을 이렇게 굴러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필요하거든요. 무게중심을 낮춰서 이동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렇게 거실에서, 방에서 몇 바퀴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늘려가는 것이 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독립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증진에 효과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뇌에서 운동 회로에 관계된 그쪽의 신경망을 자극해서 그거에 의해서 2차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있는데, 일단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독립 이동이라는 것은 이미 거동이 좀 원활치 않은 분이잖아요. 그럼 거동이 원활치 않은 분들이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주로 앉아 계세요. 그냥 누워 있거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독립 이동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섬세하게 여러 근육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운동 회로를 훨씬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일단 도파민 이전에 이 운동 관련된 신경망, 이 회로 쪽에 대한 자극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 보행기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내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독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동 회로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하게 되고, 도파민에 대한 부분은 뇌에 대해서의 어떤 그 자극 통로가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그 이 병 자체에 의한 고통도 있지만 보호자, 특히 가족들의 내가 항상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가니까 옆에 남편을 깨워야 되고 자식을 깨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걔 미안해서 그냥 기저귀 차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해도 내가 독립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도파민적이에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거거든요. 파킨슨 환자분의 그런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화장실이라도 내 스스로 간다. 이것도 어느 일정한 자유로움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